네, 지금이 저녁 11시 18분입니다. 어,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요. 세종텔레콤이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네요. 요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반기 검토 의견의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어, 반기 보고서가 의견 거절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상패의 사유가 되죠.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니까 관리 종목 지정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의견 거절이 나왔으니까요. 어, 오늘 장 종료될 때까지 정지되고 내일부터 거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공시를 조금 훑어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은 세 개 공시가 나왔는데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자본 잠식률 100분의 50, 그러니까 50%겠죠.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포함.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자산 총계가 4천 자본 잠식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본 잠식이 돼 있나? 자산 총계가 4,953억입니다. 올해요. 이번 반기 때 1월 달부터 6월 달 끝까지요. 자, 그럼 부채 총계가 1,837억이고요. 자본 총계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순 자산이 나오죠. 그러면 자본 총계가 3,250억입니다. 3,250억이요. 자본 총계가 나오겠죠. 자,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 자본 총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기초 자본금, 회사를 처음 차릴 때 들어간 이 납입 자본금요. 이것은 2,800억이네요. 자, 지금 자본 총계 순 자산이 기초 자본금, 회사를 설립할 때 가져온 돈보다는 많잖아요. 2,800억보다는 3,200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본 잠식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자본 잠식은 아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영업이익은 1억 8천만 원이 났네요. 근데 법인세 차감 전 사업 손익이 521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났는데 영업 외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52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뭐 파생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 내에 결손금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이건 조금 이따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언뜻 보면은요, 손실이 나긴 했어요. 521억이라는 손실이 나긴 했지만 자본 잠식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의견 거절의 근거가 나오죠. 왜 감사인이 부적정을 줬는지 그 근거가 나옵니다. 자, 회사의 종속 회사인 비브릭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운영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자, 2021년 2월과 11월에 국내 소재한 가상화폐 거래소, 뭐 업비트라든가 뭐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운영하는 회사 이하 가상화폐 거래소 두 군데하고 가상화폐 계정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계정은요, 여기 보시면 대여입니다. 대여.
그러니까 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은요, 차액 결제 계좌 같은 거예요. 차액 결제. 그러니까 차액 결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요. 자, 100억을 가상화폐를 빌려온다 그랬을 때 한 20억이나 10억만 주고 그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고 그냥 이 100억의 가상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 20억 보증금에서 까는 거고,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나눠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볼게요. 어찌됐건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닙니다. 대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계약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업비트라든가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소유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것을 돈을 조금 받고, 예를 들어서 한 20억을 받고 100억을 빌려줬다 그 말이에요. 자, 비불이익에 대여를 하고 빌려준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게 되면 내가 렌트카를 대여를 받지만 렌트카의 소유권은 그대로 렌트카 회사에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자, 비불이익은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얻는 수익, 운용 수익 일정 비율로 배분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비불이익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가 렌트카를 빌려왔는데 이 렌트카를 또 딴 놈한테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불이익은 2022년도 5월에 가상화폐 운영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임원이 2021년 작년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렌트카를 빌려와가지고 다른 놈한테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하고 또 다른 가상화폐로 대여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인이. 회계 감사인이 이 부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100억을 가상화폐로 가져와요. 한 20억 정도 손해를 보게 되면은 운용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면은 담보금 20억 중에서 까기로 하고 소유권은 가져오지 않고 그냥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값을 줄 필요는 없겠죠. 사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 빌려온 것을 다른 사채업자한테 맡긴 거예요. 다른 거래소나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이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상화폐를 또 빌려왔다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상화폐. 제가 그냥 임으로 사채업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돈을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100억 빌렸죠. 이 100억을 가지고 A한테 맡기죠. 그리고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또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임원이 이렇게 했겠죠. 임원이. 자, 회계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회계사 입장에서. 회계사 입장에서 첫 번째 거래에서 100억을 빌렸죠. 그리고 이거를 딴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또 100억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총 사고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100억 플러스 100억 200억이 되는 거죠. 사고 금액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임원이, 사고를 낸 임원이 100억을 이 사채업자한테 갖고 가가지고 100억을 다시 회수를 해야죠.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코인을 다시 처음에 빌렸던 애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갚아주면 끝나죠. 그럼 손해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억 보증금 맡겨놨던 거 여기에서 차액 결제를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회계사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특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해 금액을.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자 여기서 100억 빌리고 또 여기서 100억 빌렸으니 이건 사고 금액이 200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게요. 자, 반기 말 현재 보니까 441억 4,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라고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특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난 금액을 전부 다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손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441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영업의 손실로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나오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담보로 제공을 한 거죠. 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되는데 이 법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임원이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100억을 빌려 아까 예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44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계산 말하기 편하게요. 자, 처음에 100억을 빌려왔잖아요. 이 100억을 빌려와가지고 딴 데 갖고 가가지고 담보로 맡기고 또 10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가상화폐를 제가 이제 임원이 받아갖고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억을 맡기고 100억 가상화폐를 빌려온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서 갚고 또 다시 갔다 갚고 그러면 나는 손해보면 20억만 손해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20억만 손해보면 그만인데 회계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회계사. 자, 얼마가 아직 손해 난지 모르니까 대여받은 금액을 전부 다 사고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41억이 손해가 난 것이고 이것이 회계상 결손금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441억인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미확정이니 제가 회계사라고 그러면 아직 난 모르겠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 이 회계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비브릭은 추정 손해액 441만 원 전액을 당 반기에 반영해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까요. 뭔가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세종텔레콤의 자본총계가요. 자본총계가 3,250억이잖아요. 그럼 자본총계의 10%, 그러니까 3,250억이면 325억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는요. 상패 사유예요. 관리 종목에 가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거래 정지 들어가고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거래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400억이 됐잖아요. 441억.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면은요.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 판단에요.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441억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란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액은 작다는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영업외 손실이 521억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사고 금액 전체를 한 것이고,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되어 버리게 되면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441억이 실제로 지금 횡령 금액이다 그래 버리면요, 이건 바로 상량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 것 같아요. 내일이면 다시 거래는 되는데요. 자, 내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관리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개월 이내에 빠져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요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세종텔레콤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일정하죠. 53만 주, 20만 주, 30만 주. 그러니까 누가 투매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경영진이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제3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사가 갑자기 감사를 하다가 돌발적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보고서에다 반영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뭐 투매가 나와가지고 누가 빠져나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거래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총계가 3,2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도 못 미치는 시가총액이라는 얘기예요. 주식 병합도 하고 일부 작은 금액을 유상 감자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내일 장정 거래에서 일부 겁쟁이 개미들이 투매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 거래에서는 하한가를 갈 수 있지만, 자, 이 종목이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고 그러면은요, 적대적 M&A 하는 놈들이 주식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알뜰폰 사업자 라이센스가 있어요. 정부 인허가를 받아놓은 그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동통신, 그러니까 기본 로컬 3사 통신사들 빼고 얘가 그 다음에 대장이잖아요. 4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체 네트워킹이 가능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조그만하긴 해도.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악재이긴 해요. 악재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 한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그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지금 요 내용을 잘 모르면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440억이 영업에 손실이 나버렸는데 누가 돈을 가지고 뭐 튀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대여잖아요. 대여. 애초부터 소유권이 없어요. 제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간다 한들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갑자기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내일 제가 장 초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니까요, 그때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요.
자, 그냥 저도 지금 갑자기 당한 그 일이라 어느 회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